안녕하세요. 작가 장준호입니다. 오늘은 작가 장준호가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쓴 작품 카누가 파라다이스를 지날 때는을 소개합니다. 제목에서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카누는 절대로 갈 수 없는 사막에 있는 파라다이스를 찾아간다는 표현처럼 이 작품은 차고 안과 차고 밖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하는 메비우스의 띠의 특징을 활용했습니다. 작품 내용은 빌딩 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식 주차 시설의 차고 안과 차고 밖의 이야기입니다. 메비우스의 특징적인 것은 어느 지점에서나 띠의 중심을 따라 이동하면 출발한 곳과 정반대면에 도달할 수 있고 계속 나아가 두 바퀴를 돌면 처음 위치로 돌아온다는 점입니다. 그럼 2000년 장준호 소설 카누가 파라다이스를 지날 때는 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카누가 파라다이스를 지날 때는 프롤로그. 카누를 파라다이스로 띄워보냈다. 바둑판에 선이 그어져 있는 모퉁이에서 뻗어나간 다양한 종류의 선은 서로 교차하면서 공통 부분이 되는 각각의 지점으로 변한다. 각각의 선은 초자연이 만들어낸 교차선에 대해 직각을 이룬다. 이 선에 모두 직각인 선이 존재하도록 설정한다면 미래가 찾아낼 블랙홀을 통해 내가 띄워보낸 카누는 분명히 파라다이스를 지나가리라. 차고 안 1. 차의 시동을 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개등과 미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왼쪽에 붙어있는 윈도우 록을 한 번 더 안쪽으로 당겨 열린 창이 없는 것을 재차 확인했다. 이동식 차고안이 매우 밝다. 벽 앞면 전체에는 거울이 달려 있어 차의 앞부분에 남는 공간을 가늠할 수 있도록 했지만 사실 불빛이 너무 밝아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습관적으로 차문을 부딪히지 않으려고 반쯤만 열고는 몸을 내밀었다. 차고안이 좁아 나가기가 불편하다. 왼쪽 발을 거의 벽에 밀어붙이고 오른쪽 발을 차 안에서 막 빼내려는 순간 차고에 덜커덩거리는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렸다. 잠시 멈칫하며 귀를 그 소리에 집중시켰다. 덜커덩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제우스의 노여움을 산 프로메테우스를 청동 쇠사슬로 묶어 코카서스의 산 꼭대기로 끌어올리기라도 하는 듯한 소리였고 그 음은 틀림없는 오멘의 전주였다. 엄습하는 불안한 마음에 엉덩이를 다시 좌석에 붙이고 차문을 닫으려는 찰나 차고 밑바닥이 아래로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다. 채 닫히지도 않은 차의 문짝은 옆 벽면을 긁어내리면서 날카로운 금속성의 비명을 지르고 있다. 나는 굳어진 손으로 문짝의 손잡이를 움켜잡았다. 차일드롭을 탈 때 기분이 이랬을까? 손에서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 손잡이에서 손을 떼면 나는 곧 우주 공간으로 튕겨져 나간 물체처럼 형체도 없이 사라질 것임에 틀림없다. 야속하게도 나를 실은 차는 주저함이 없이 건물의 어두운 윗바닥으로 쏜살같이 내려가고 있다. 난 지금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다. 아니, 생각하려고 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다. 무엇을 떠올려야 할까? 가족들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겠다. 평소에는 침착하다고 자부하던 내가 이제는 생각을 해야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아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우스꽝스럽기까지 하다. 당황하고 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지극히 냉정했기 때문이었을까? 손잡이를 움켜쥐고 있는 손바닥 안에 땀이 가득하다. 손잡이를 놓칠까 두려워 닦을 수가 없다. 멈추라고 소리를 질러보지만 모터 돌아가는 시끄러운 잡음이 나의 악쓰는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다. 크랙슨을 눌러보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다. 더 이상 소리 지를 기운도 없다. 차는 아직 계속해서 어두컴컴한 건물 밑으로 덜커덩거리며 내려가고 있다. 건물 지하가 이렇게 깊을 줄이야. 한참을 내려가던 좁은 공간에서 갑자기 시야가 넓어졌다.
내 눈앞에 허연석의 덩어리들이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 차고박일 언제나 그랬듯이 이동식 차고 안에 차를 넣고는 밖으로 나왔다. 가끔씩은 제복을 입은 낯익은 주차 경비들이 빌딩 안으로 들어오는 내게 주차할 곳을 손짓으로 알려주고는 있지만 오늘따라 보이지 않는다. 갓 들어온 경비의 시선도 안정되지 못한 채 산만하다. 난 이곳 빌딩 20층에 있는 금융 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지 석 달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난 상사의 명령이 어쩔 줄 모르고 쩔쩔매는 그런 신출내게는 더더욱 아니다. 소위 말하는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스카웃되어 이곳에서 근무를 시작한 엘리트 사원이란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난 이 건물로 출근을 시작한 지 사흘 만에 이미 이 빌딩의 주차 공간과 관련된 시스템 운용에 대해서 그 누구와 내기를 해도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했다. 물론 한정되어 있는 주차 공간을 내 맘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계산과 동시에 경비들을 잘 사귀어야 했다. 30여 개가 넘는 사무실이 모두 이 건물 주차장에만 의지하고 있으니 주차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물밑 작업이 필요했지만 간단하게 그것을 완수한 나는 언제 어느 시간에 이 빌딩에 들어와도 경비들에게서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고 쉽사리 주차할 수 있었다. 제복을 입은 경비들은 모두 5명 정도이다. 이동식 차고의 전체를 제어할 수 있는 중앙 시스템을 작동하는 사람과 주차 방향을 지시하는 사람, 그리고 차고 앞에서 버튼을 눌러주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어쩌면 이들 중 한 사람은 입구에서 주차요금을 받는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내가 주차 경비가 아닌 다음에야 남이 뭘 하든 크게 상관할 바는 아니다. 다만 이들과 가깝게 지내면서 내가 필요할 때 이들을 이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다. 경비들이 상주하는 조그만 방은 서너 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 너구리굴이다. 끊이지 않고 피어대는 담배 연기가 항상 방 안에 가득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순환되지도 않는 밀폐 공간에 퍼져 있던 담배에 찌든 공기가 맑고 깨끗한 내 폐 속으로 들어와 시꺼먼 물이 뚝뚝 떨어지는 니코틴을 발라놓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였다. 공연스레 얼굴이 찌푸려진다. 차고 안 이 나를 태운 이동식 주차대가 마치 케이블카처럼 정해진 코스로 움직이고 있다. 주위가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몹시 흔들린다. 그 통에 붙들고 있던 손잡이를 놓치고 말았다. 차문이 활짝 열리며 건물 밑에서 찬바람이 들어왔다. 두렵다. 조금만 더 세게 흔들리면 난 그대로 컴컴한 아래로 곤두박질 할지도 모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떻게 했는지 시트벨트를 끌어당겨 몸에 감고 있다. 나도 모르게 핸들을 세게 움켜쥐었다. 허연 괴물들이 괴성을 지르며 서서히 어디론가 움직여간다. 나는 강요에 의해 알지 못하는 어두운 세계로 여행을 시작하고 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끝이 어딘지 모를 아래에서 불어오는 차가우면서도 비릿한 시멘트 냄새가 코 속의 점막세포를 통해 신경을 자극하고 있고 열려 젖혀진 차문은 계속 덜커덩거리며 고막을 두드리고 있다. 어쩌면 나는 이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다가 저 밑 어두운 곳에서 미이라가 되어 람세스처럼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야 공사장 인부들에게 발견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연락이 없는 나를 아내의 실종 신고 덕으로 겨우 찾았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기아와 공포 속에서 허덕이다 숨이 끊어진 상태가 되어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점점 더 어두워진다. 주위 공간의 울림이 터널을 뚫는 굴착기 같은 것으로 뒤덮여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공룡이 울부짖는 선사시대에라도 떨어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수십 개의 허연 괴물들은 나를 향해 달려드는 날개 달린 공룡처럼 내 머리 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가고, 나는 그것들을 내 눈앞으로 올 때마다 머리를 숙여 피해야 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가늠할 길이 없다. 괴물처럼 움직이던 이동식 주차대가 일순 멈추어 서고 그것들을 피하려는 내 시선도 함께 고정되었다. 움직이려 했지만 몸을 움직일 수가 없다. 몇 초만 꾸물거렸더라도 벽과 차의 틈 사이에 끼어 그야말로 소리 한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불기에게 될 뻔했던 상상조차도 싫은 순간이 몸서리쳐졌다. 잠시 흔들거리며 멈춰 섰던 괴물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또 다시 내 눈앞에 사방이 텅 빈 허연 고철 덩어리 수십 개가 케이블카처럼 줄에 매달려 규칙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나는 그저 자동차의 앞창 유리를 통해 괴물처럼 움직이는 그것들을 바라보고 있다. 언제나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 얼마나 깊은 밑인지도 모르는 허공에 매달려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일 없이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멈추지 않고 집요하리만큼 나를 쫓던 속빈 괴물들이 멈추었다. 그것들은 아주 조용히 공포에 떨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다. 차라리 그것들이 움직이면 좋겠다.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멈춰선 그들이 나를 더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고 있다. 쇠사슬을 늘어뜨린 괴물의 혀가 조금씩 나를 핥기 시작한다. 차고박 2. 담배 몇 갑을 쥐어준 경비들과는 곧 친해질 수 있었다. 어쩌면 신출내기인 내가 들고 온 그것을 넙죽 받은 이들의 속엔 또 다른 계산이 있었는지도 모른다. 자신을 경비주임이라고 말하는 나이가 좀 들어 보이는 사내가 씩 웃으며 한마디 했다. 언제든지 마음대로 써.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긴 뭐가 어려워. 유치원생들도 한번 해보면 다 알아. 차 넣고 그거 아래 것만 누르면 돼.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빌딩 사무실에 근무하는 자네가 그걸 못하면 누가 해? 참. 원래는 손님을 내리게 하고 우리가 차고에 넣어 지하로 이동시켜야 되는데 이 바쁜 세상에 언제 일일이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네 거는 자네가 알아서 하라고. 특별 배려야. 그날 이후 나는 간섭을 받지 않고 자연스레 버튼을 눌러왔다. 빌딩 주차장은 너무나 한산하다. 오늘은 늘 보이던 경비 주임조차 눈에 띄지 않았다. 또 어디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양이다. 방금 내 뒤를 쫓아 들어온 여자가 어떻게 차고의 버튼을 조작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항상 하던 대로 아래쪽 버튼을 누른다고 했다. 나는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좋은 느낌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도 있지만 그럴 때도 나는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고 언제나 웃는 얼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인지 윗사람들 선에선 손님을 끌어모으는데 나를 이용하라는 지시를 내린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나를 찾는 고객들의 숫자가 부쩍 늘어난 덕에 이달 전체 매출 실적이 어림잡아 18% 정도가 증가했으니 나를 스카우트한 그들의 의도를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다. 지금도 밖에서 고객을 만나 점심 식사를 하며 소위 말하는 한 건을 하고 들어오는 길이었다. 사무실로 올라가 부장님께 보고하면 틀림없이 입이 귀에까지 찢어질 것은 너무 뻔하다. 고가 점수에 반영되면 연봉이 오를 테고 어쩌면 고속 승진을 하게 될지도 모른다. 빨간색 포르쉐에 나는 바네사 메일을 들으며 바람처럼 달리리라. 찢어진 청바지에 힘에 겨운 듯 전자 바이올린을 들썩이며 D 마이너에 심취해 있던
14살 소녀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놀이동산에서 테디베어를 품에 안고 회전 목마를 탈 9살 난 소년의 현재를 덮어버릴 만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그녀의 꿈은 너무 컸고 절실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연주가 끝난 그녀가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닦아내며 한 방만큼의 미소를 짓는다. 지금 내 앞에서 차고의 문을 어찌해야 할지 몰라 쩔쩔매고 있는 저 여자가 어쩌면 내 고객이 될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여기서 모른 척한다면 그 여자는 평생 내 얼굴을 기억해 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내게 복수를 할 수도 있으리라. 어쩌면 조금 뒤 우연히 우리 사무실에 들렀을 때 내 얼굴을 보고는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나 버릴지도 모를 일이다. 자, 웃는 얼굴로 저 여자에게 알려주자. 착오한 3. 안전벨트를 풀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괴물이 언제 또 심통을 부릴지 몰라 내키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어둠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자 바로 전까지도 전신을 뒤덮던 두려움이 그런대로 가라앉고 사물이 조금씩 눈에 들어온다. 찬찬히 뜯어보니 주차되는 케이블카처럼 공중에 쇠사슬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슬라이딩 판넬과 같은 모양의 발판이 철근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어 내가 서 있는 곳은 그런대로 안전한 듯했다. 공포스러웠던 달려드는 괴물의 형체는 콘크리트 주물덩어리에 불과했다. 착각이었나 보다. 얼마나 내려왔는지 모르지 않은 조용하다. 누군가가 차고에 갇힌 채 건물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을 눈치라도 챘다면 이토록 잠잠할 리 없건만 그 어디에서도 거미가 벽을 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어두운 상태라 시계의 시간조차 구분할 수 없다. 머뭇거리는 동안에 괴물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었다. 마음이 불안해져서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벨트를 했다. 실내등을 켰다. 눈을 뜬 신봉사의 심정이 이러했을까. 평소에는 실내등의 필요성을 거의 느끼지 못했지만 지금 이곳을 비춰주는 실내등의 밝은 빛은 마치 무서운 곤충들이 난무하는 원시림으로부터 탈출하여 문명의 세계로 돌아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시계는 막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회의 시간이 2시 30분부터라고 했으니까 아직 15분의 여유는 있었지만 내가 언제 밖으로 나갈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중요한 회의니만큼 늦지 말라는 여비서의 목소리가 귀에 쟁쟁하다. 늦지 않겠노라는 약조를 했지만 지금의 상황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겠는가가 더욱 절실했다.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설명하고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얘기해야 했다. 가방을 뒤져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내가 족쇄처럼 생각하던 휴대폰이 가방 안에 들어있던 것에 이렇게 감사하던 생각을 한 적이 없다. 휴대폰을 열자 신호음과 함께 푸른색이 판넬에 선명하다. 이제 곧 연락이 되면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 도대체 누가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을까? 가라앉았던 화가 꾸역꾸역 치밀어 오르고 있다. 그 인간의 얼굴을 내 똑똑히 기억하리라. 기대도 잠시 휴대폰의 판넬이 까맣게 꺼지고 아무 반응도 없다. 수차례 반복해 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지하에서는 휴대폰의 전파가 리피터 없이는 송수신 될 수 없는 아주 미약한 3.4kHz라는 것을 생각해 나는 절망이었다. 휴대폰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방법이 없을까? 당황스럽다. 괴물들이 이젠 미동도 하지 않는다. 차고박 3. 눈을 감고도 조작할 수 있는 그 간단한 것을 답답하게도 여자는 2개의 버튼을 놓고 쩔쩔매고 있다.
나는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여자에게 다가가 눌러야 할 버튼을 알려주었다. 그럼에도 여자는 무엇이 두려운지 망설이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있다. 짜증이 난다. 하지만 그것이 얼굴에 나타나서는 지금까지 참아왔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 것임에 인내를 발휘하며 여자에게 물었다. 제가 눌러드릴까요? 그래 주시면 고맙고요. 여자가 긴장한 얼굴을 풀며 멋쩍은 웃음을 보인다. 난 일부러라도 별것 아니란 듯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를 때처럼 손바닥 전체로 버튼을 누리려 했다. 그래야만 여자에게 훨씬 더 신뢰감을 줄 수 있을 거란 계산에서였다.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에 흠칫 놀라는 순간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손에 힘을 줄 수가 없다. 손바닥 안에 옆 버튼에 힘이 들어가 근육이 움직이려고 하지도 않는다. 숨이 막힌다는 것이 이런 것인가. 출근하기 위해 지나는 동네 어귀의 길모퉁이에 조그마한 야채 가게가 있다. 그곳은 말이 야채 가게지 차라리 슈퍼마켓을 겸하고 있는 만물상과도 같은 곳이다. 아이들을 위한 과자 봉지를 시작으로 아줌마들을 위해 야채 생선은 물론이고 아저씨들을 위해서 야외 탁자를 마련하여 닭튀김에 세발낙지까지 안주로 내놓는 치밀함을 보이는 주인 아주머니가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곳에 남자들이 여럿이 모여 술을 마시는 모습도 일상적이 된 듯하다. 가끔씩 보는 일이었지만 무엇이 그리도 맛있는지 살아 꿈틀거리는 것을 망설이지도 않고 한 입에 집어삼키는 그것도 부족하여 빈 접시를 득득 긁어내는 그들이 눈에 거슬리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아무 곳에서나 어떤 것이든 거부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들의 식성이 조금은 부럽기도 했다. 이봐, 소가 일 못하고 빗실거릴 때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는 그게 바로 세발낙지야. 오늘 이거 먹고 마누라 옆에 가봐. 내일 아침 밥상이 달라지지. 안 그렇소 아줌마? 그럼 서는 데는 세발낙지가 최고지요. 아니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요? 아이고 걱정을 말어. 내가 다 책임질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사나이가 통 안에 있던 낙지를 통째로 입에 넣었다. 모두들 그에게 낙지를 빼앗긴 것을 분해하는 잠깐 사이에 사내가 가슴을 치며 쓰러졌다. 놀란 아주머니가 달려나와 사내의 입안에 손가락을 넣고 끄집어내려 했지만 절반 정도까지 넘어간 낙지를 그리 쉽사리 토해낼 것 같지 않았다. 사내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하며 눈동자가 벌어지기 시작한다. 상황이 급해지자 두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사태를 마무리 지었다. 낯빛이 돌아온 사내가 피를 한 모금 뱉어내고는 이마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닦으면서 한마디 한다. 젠장, 황천길 갔다 왔네. 소주 한 잔 줘. 사력을 다해 순간적으로 손을 움직여 아래 버튼을 누르면서 여자의 동태를 살폈다. 다행스럽게도 옆차고와 등지고 서 있던 그녀는 내가 다른 쪽 개폐기의 버튼을 눌렀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다.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버튼에서 손을 떼면서 여자에게 미소를 지어보며 별것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다. 심장의 고동이 더욱 격렬하다. 어찌 되었을까? 곁눈질로 여자의 등 뒤를 살폈다. 여자의 차고문이 막 닫히는 순간 옆쪽 다른 차고의 틈새로 보이던 불빛이 사라졌다. 내 차는 아직도 그대로 차고에 남아 버튼을 눌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차고문이 닫히면서 새어나왔던 그 불빛은 사방을 둘러보지만 그 여자와 나 외에는 사람의 그림자를 찾을 수 없다. 여자는 당황해하는 내 모습을 의아해하면서도 자기 대신에 복잡한 일을 마무리해 준 것에 대해 연신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사라졌다. 주위가 다시 조용하다. 하지만 뭔가 큰일을 저지른 것 같은 기름직함에 마음이 안정되지 않는다. 분명히 문이 닫히면서 불빛이 보였는데 사람이 내렸으면 주위에서 보였어야 하는데 전혀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차고 안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까 그 버튼이 눌러진 거였다면 어찌해야 할까? 차고 안 4. 2시쯤에 이 빌딩에 들어온 뒤로 벌써 1시간이나 지났다. 예정대로라면 나는 지금쯤 회의실에서 연구원들의 브리핑을 들으며 그 연구의 타당성에 대해 다른 심사위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목적인 2시 30분부터 있을 회의에는 참석하지도 못하고 건물의 깊은 지하에 갇혀 두려움에 떨고 있다. 밖으로 연락을 취해줄 줄 알았던 휴대폰도 지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혹시나 하고 눌러본 크랙스는 그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는 못쓰게 된 테디베어였다. 그때 정비소 김씨 아저씨 말대로 고쳤더라면 좋았을 것을. 갑자기 실내등이 깜빡이는 것 같다. 방전이라도 되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실내등을 껐다. 온천지가 다시 암흑세계로 돌아갔다. 답답하다. 바깥 세상 사람들과의 교신이 끊긴 이 어두컴컴한 지하에서 과연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차고박 4. 뛰는 가슴이 도저히 진정되지 않는다. 비가 오는 날 집에 놀러왔다가 까치를 잡겠다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탑을 오르다 새까맣게 탄 인형처럼 걸쳐져 있던 사촌형의 모습이 떠오른다. 내가 어릴 적 살던 집 앞에는 무덤이 하나 있었고 그 무덤을 지나 조금 올라간 언덕배기에는 무시무시한 철탑이 하나 서 있었다. 나는 학교 갈 때도 친구들과 놀러 갈 때도 항상 그 무덤 앞을 지나는 것이 싫어 멀리 돌아가기도 했지만 큰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지나야만 했다. 바람 부는 날 집 뒤쪽에 무서운 나무숲에서 들리는 소리가 스산했고 비 오는 날은 누워있던 잔디들이 꼿꼿이 일어나 앉아있는 것 같아 무서웠다. 항상 송장 메뚜기가 버글거리던 그 무덤 바로 앞에 폐허처럼 서 있는 우리 집을 사람들은 잘 산다고 부러워했고 어릴 적에 나는 부잣집 아들로 별 어려움 없이 행복할 수 있었다. 나중에 철이 들어한 일이었지만 내가 친구들에게 거만을 떨며 살던 그곳은 다른 곳도 아닌 철거민들이 모여 살던 곳. 모르는 것이 없이 박식하다고 동네 소문이 자자한 하느님처럼 무서웠던 아버지는 공사판의 대빵이었다. 시골 고등학교는 나왔으니까. 나는 그곳이 몸서리치게 싫었다.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지긋지긋한 철거민촌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외아들인 나를 아버지는 못마땅해 했고 나를 감싸는 어머니는 아버지의 가장 만만한 천덕꾸러기였다. 철없던 시절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가졌던 동네에서 최고였다는 자부심이 산산조각 났을 때 나는 이미 그곳을 떠났고 신분 상승을 위해서는 거칠 것이 없었다. 아버지 몰래 나를 떠나보내던 어머니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잊을 수 없다. 파우스트가 그랬다지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만 있다면 영혼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가 원한다면 내가 가진 마지막 한 오락의 털어까지도 내어줄 수 있었다. 나는 확실히 성공해야 했고 지금 난 그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만약에 누구라도 그런 사실을 눈치챘다고 하면 절대로 조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평소처럼 경비실 문을 열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 만큼 자욱한 담배 연기 속에서 괴성이 들린다. 너댓 명의 사내들이 눈앞에 클로즈업 되는 여인의 가슴에 넋이 빠져있다. 차고한 5. 생각나는 영화가 있었다. 본의 아니게 휘말린 극한 상황 속의 주인공이 처절한 사투를 벌이는 끝에 삶의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지극히 간단하고 명쾌한 결말의 영화. 주말에 시작하는
개봉 첫날에 햄버거로 점심을 때우면서 빼놓지 않고 보았던 그 영화의 기억을 되살리며 주인공처럼 나도 뭔가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람보도 터미네이터도 아닌 내가 가공 속의 인물인 그들처럼 잘 해낼 수 있을까? 하기야 영화에서처럼 누군가가 내게 총을 쏘아대고 지하 터널이 폭발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잘만 하면 이곳에 어딘가에 있을 비상 계단이라도 찾으면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윗저고리를 벗고 팔을 걷어붙이고는 어렴풋이 보이는 반대쪽 벽을 향해 몇 발자국 옮겼다. 가끔씩은 몸의 평형을 잡는다고 친구들과 함께 공원 화단을 두르고 있는 10cm의 평균대 넓이의 구조물 위를 걸어보긴 했지만 지금의 후들거리는 다리는 도저히 진정할 수 없다. 언제 갑자기 요동칠지 모르는 괴물의 움직임도 심히 부담스러웠다. 평소에 그들처럼 운동을 했더라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을까? 그것은 알 수 없는 일이다. 누구나 다 그렇지만 남성들은 우람한 근육을 가진 몸을 선호한다. 보디빌더를 위시한 근육질들은 일반적으로 남성적임을 대표하는 무리들이지만 남성적이란 표현은 결국 모두에게 존재하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양이 결정한다. 이 호르몬은 태아 때부터 생산되어 청소년에 이르면 목소리를 변성시키고 근육과 뼈대를 굵게 하며 성격과 삶의 태도를 바꾼다. 100ml의 혈액 중에 들어있는 이 호르몬의 양은 260나노g에서 1000나노g 정도로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4배의 차이를 보인다. 그렇다면 그 영웅들은 적어도 나보다 몇 배는 더 높은 호르몬 수치를 가지고 있음에 틀림이 없다. 그들이 부러웠다. 반대편에 어렴풋이 불빛이 보인다. 이럴 때 시력이라도 좋다면 다행이겠지만 13디옵터의 고도근시에 망막 접합수술까지 받은 상등황이 더욱 내 손발을 묶어두고 있다.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나더니 순식간에 온몸으로 더운 열기가 퍼져나가는 듯하다. 가슴팍에서, 겨드랑이에서, 심지어는 사타구니에서까지 땀이 배어나오고 있다. 갑자기 발이 시리다고 생각했다. 신발 속에서 발을 움직여 보았지만 발은 동짓달 수북이 쌓인 눈 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얼어붙어 젖은 양말에 굳어있다. 신발을 벗고 발을 감싸 쥐었다. 손에 물이 흥건하게 묻어나온다. 차고박 5. 경비주임이 보이지 않던 이유가 갓 들어온 경비의 시선이 그토록 산만했던 것도 다 까닭이 있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들이 차고의 상황을 알 리가 없었다. 그냥 나만 모르는 척 넘어가면 그뿐이다. 지하에 내려가 있는 차는 중앙 시스템에서 별도의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지상으로 올라오는 일은 없다. 혹시 이들이 시간이 지나 지하에서 차를 발견하더라도 단지 우연한 사고로 생각할 뿐 나와는 관련 짓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상황 파악이 끝난 이상 경비실에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었다. 빨리 사무실로 올라가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그곳을 빠져나왔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목이 마르다. 그 사람은 어찌 되었을까? 내게 그럴 능력만 있다면 지하로 내려가 상황이 어떤지 살짝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숨어서라도 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3차원에서는 신이 아닌 다음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혹시라도 다른 세계가 있어 인간도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다면 모를까. 폴터가이스트처럼 벽을 뚫고 마음대로 드나들 수만 있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것이 야속하다. 그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그 사람이 재수가 없는 거라고 되뇌었다. 석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초록색 차가 와서 배설물로 가득한 정화조를 말끔히 해주곤 했다. 난 차가 정화조를 치우는 동안에 나는 그 냄새가 싫어 초록색 차가 오는 날이면 교실 청소를 한답시고 늦게 집으로 가곤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때마다 초록색 차는 어김없이 집에 와 있어 고스란히 그 냄새를 맡았다. 요란한 모터 소리와 함께 흡인 호수가 꿈틀댄다. 마치 엄청난 크기의 구렁이가 꿀꺽꿀꺽 먹이를 삼키고 있는 것처럼 호수의 중간 부분이 울룩불룩해지며 온갖 배설물이 초록색 탱크로 옮겨간다.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 꿈틀대던 호수 주둥이가 정화조에서 빠져나와 온통 오물을 뿌려댈까 걱정스럽다. 어머니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것을 기우라고 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랬다.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굳이 나를 지목할 이유가 없다. 난 그저 모르는 척하면 그뿐이었다. 숨을 길게 내쉬어 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은 덜어지지 않는다. 차고한 6. 조금 전까지도 시원하던 지하의 공기가 이제는 몸을 움츠리게 할 정도로 한기를 느끼게 한다. 아주 오래된 얘기지만 내가 이른봄 안개처럼 흩뿌리는 가랑비를 맞고 들어오면 어머니는 수건을 들고 들어와 머리를 닦아주면서 늘 이런 말을 하곤 했다. 얘야, 비 맞지 말고 다녀라. 가랑비에 속옷 젖는 줄 모른다는 옛말이 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우산 쓰고지 않고 그대로 다니지만 나중에 보면 옷이 다 젖게 된다는 말이다. 감기 걸리니까 조심해라. 어머니의 웃음이 새삼스럽다. 처음 지하의 바람을 느꼈을 때는 서늘한 것이 덥지 않아 그런 대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컴컴한 상황이 덥기까지 하다면 그야말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고 그때는 어두운 것이 더 두렵고 공포스러웠다. 하지만 어둠에 익숙해진 지금은 오히려 주위의 서늘함이 나를 더욱 당황하게 한다. 이렇게 시간만 흐르다가는 지금의 여름 양복만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계산해 보았다. 20층이 되는 이 건물의 지하 주차장은 지하 6층까지 있다. 대략 주차장 한 층의 높이가 3m일 때 지하층의 깊이만 해도 무려 20m는 되고 이동식 주차대가 그 아래로 이동한다고 하면 적어도 지금 내가 버려진 곳은 지하 30m는 좋게 될 듯하다. 가슴이 답답해졌다. 내 스스로 아무런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아니면 내가 분해되어 다른 공간 속으로 이동하여 현실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다. 어렸을 때 나는 꽤 오랫동안 지구 이외의 다른 별들을 생각했었다. 그 다른 별들에는 현재 내가 아닌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내가 공존하고 있을 거란 생각을 했고 그것이 얼마만큼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모른 채 다람쥐 쳇바퀴를 돌듯이 그 생각에 몰두하여 천문학자를 꿈꾸었던 적이 있었다.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어 한동안 나를 들뜨게 했던 것이 영화 백 투 더 퓨처였고 미래에서는 진정으로 과학을 통해 실현될 것을 믿었다. 얼마 전 우주 탐사선이 태양계의 경계인 말단 충격 지역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 너머에 내가 꿈꾸던 또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현재 다원 우주 개념에서는 물리학자들이 실제로 그런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여러 개의 우주를 반복 여행하면서 자신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인 만큼 계산은 점점 더 복잡해지지만 논리적 모순은 없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는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시공간 밖에 존재하는 어떤 절대 존재라면 블랙홀을 통해 과거와 미래를 포함하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세계는 물론이고 항상 존재하고 있을 우주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내 바로 옆에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 다른 시공간이 있을지도 모른다. 신은 그리할 수도 그냥 버려둘 수도 있다. 만일 그 신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 웜홀을 순간적으로 만들어준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 속으로 뛰어들 것이다. 그러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신인, 자신을 믿지 않는 나 같은 사람에게 웜홀을 뚫고 나갈 그런 찬스를 줄까? 고개가 가로저어진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탈출을 위한 비상구를 찾아내는 것뿐이다. 차고박 6. 사무실로 올라와 벌써 1시간 반이나 지났지만 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 다만 오후에 계약건을 부장에게 얘기한 것 외에는 그저 멍하니 있을 뿐이다. 만일 그가 살아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아무도 내 편에 설 사람은 없다. 조금 전 사거리에서 노란 신호등이 깜빡일 때 차를 멈춰 섰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으면 차고에서 그 여자도 만나지 않았을 터이고 이런 상황이 되진 않았을 텐데. 물끄러미 창밖 건너편의 건물을 바라본다. 보이지 않는 그 존재라면 어쩌면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마음 아프다. 어머니의 눈물 맺힌 모습이 선명하다. 얘야, 사람들을 모두 속였다 해도 자신만은 절대로 속이지 못한단다. 차고 안팎. 자꾸만 몸이 움츠러들었다. 이제는 감각이 없다. 그 많던 음악 테이프도 눈에 띄지 않고 어렵사리 찾아낸 테이프도 그냥 헛돌고 있다. 소리를 내려고 차를 두들겨도 보았지만 아무런 인기척도 없다. 피곤하다. 차의 연료 탱크에 적색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되었고 이제는 깜빡이는 실내등을 더 이상 켜고 있을 수도 없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테이프를 빼냈다. 불빛에 비추어 보지만 끊어진 것은 아닌 듯하다. 토스칸 피지 BWV 563 바흐라고 쓰인 빨간 글자가 선명했다. 테이프를 넣고 볼륨을 높였다. 판넬 보이는 숫자가 점점 더 올라간다. 다이얼은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다. 조용하다. 45데시벨. 눈을 감았다. 저편의 다른 공간에 있을 나를 찾아 칸호를 띄워보냈다. 만일 그것이 가능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초자연의 힘은 결국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내가 보낸 칸호는 틀림없이 파라다이스를 지나가리라. 경비실 문을 두드렸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경비 주임이 얼굴이 삐끔히 문을 연다. 처절한 D 마이너가 저 먼 밑에서 들려오고 있다. 에필로그. 나는 지금 몹시 혼란스럽다. 선을 긋고 있지만 그것은 곧 면이 되고 또 다른 공간으로 변한다. 내 몸이 그 공간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나는 나인 듯 하지만 내가 아닌 것도 같다. 내가 본 적이 없는, 내가 느낀 적도 없는 그곳에 내가 있다.